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53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 문제를 그 체제 관점에서 좀 보자고요. 이게 이제 공산계 전체주의 체제잖아요, 뿌리는. 그러면 이제 다른 공산계 전체주의 체제가 어떻게 해체되어 왔나, 이거를 먼저 좀 보시죠. 자료 한번 잠깐 보시죠. 공산계 전체주의 체제의 해체를 보려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시장이 퍼지기 이전에 개혁개방으로 나온 케이스랑 암시장이 퍼진 다음에 개혁개방으로 나온 케이스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암시장이 퍼지기 이전에 개혁개방으로 나온 데는 중국하고 베트남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79년경부터 싹트기 시작을 해서 80년대 초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등소평 노선이죠. 그래서 그 암시장이 번지기 전에 당이 주도해서 바로 시장 경제로 이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조치는 집단농장 해체였습니다. 집단농장이 해체되니까 한편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급증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중국이 농산물 수입국인데 인구도 늘고 많이 먹어서 그때는 농산물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달러를 확보했고 그 달러의 바탕을 해서 수출공업화의 재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개방은 80년대 초, 79년경부터 꿈틀거려 가지고 80년대 초에 집단농장 해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당이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암시장이 번지기 전에 당이 주도해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베트남은요, 중국보다 몇 년 늦게 했는데, 이 기본적인 거는 베트남이 그때 이제 미국이랑 뭐 싸워가지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 속에 진출한다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역설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중국한테 안 먹히려고 그랬던 거예요. 먼저 얘기를 잠깐 해보죠. 중국은 여기서 이 사진이 보여주듯이 개혁개방 이전에는 이런 식의 집단농장이에요. 이 집단농장이 아주 심했다고요, 중국이. 그런데 개혁개방을 통해서 80년대 초, 79년경부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집단농장 해체를 해버린 거죠. 여기서 생산성이 급증하면서 바로 그냥 수출경제까지 치달은 거예요. 농산물 수출국가 되고 수출경제로 가고. 당이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베트남이 중국한테 안 먹히기 위해서 개혁개방으로 나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월남 공산화 과정에서 베트남이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75년에 월남이 공산화되고 또 그 옆에 나라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이러면서, 캄보디아는 완전히 친중 모택동주의자들이에요. 대량 학살 일으킨 크메르루즈 폴포트 정권이.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베트남더러 사이공, 지금 호치민 시티가 있는 메콩 델타를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50년 전까지는 그게 캄보디아 땅이었는데 150년 전쯤에,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자기 멋대로 캄보디아 땅을 떼내 갖고 베트남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메콩 델타를. 지금 호치민 시티 있고 한 그 비옥한 땅을.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야, 그 메콩 델타 우리한테 내놔 이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 배경에는 모택동 노선을, 이제 친중 모택동 노선을 따르는 이 대량 학살자들이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쳐들어가서 폴포트 정권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79년도 초에 2월에서 3월에 걸쳐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뭐 서로 사상자 숫자에 대해서 내가 이겼네, 네가 이겼네, 내가 더 많이 죽였네,
뭐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하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정확한 숫자는 그 서로 수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때. 그 중국이 쉽게 못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혁명 그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 20년 싸우면서 다져졌고 노획한 미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79년에 중국이 무슨 그렇게 무슨 지금처럼 그 힘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중국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게 아마 중국군이 베트남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는 거 찍은 걸 거예요. 그 당시 전쟁 때. 또 베트남도 중국인들 포로로 많이 잡았고 중국군을. 그러니까 서로 비긴 싸움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뭐겠어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서 서방이랑 가까워지고 나날이 국력이 강해진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시한폭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베트남이 시장을 외면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외면하고 서방과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면 바로 중국한테 잡혀 먹는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베트남이 개혁 개방으로 확 돌아버린다고요. 이때 암시장 번지기 전이고요. 당이 주도했고요. 이렇게 중국과 베트남은 암시장이 번지기 전에 당이 주도해서 시장 경제로 넘어간 경우예요. 자, 그러나 한번 암시장이 번지고 난 다음에 넘어간 경우는 완전히 그건 사회가 그냥 체제가 바뀌어버려요. 보세요. 그 1970년대에 벌써 소련이나 동구권에 생산성이 정체되고 자원이 낭비되고 공해가 심해지고 암시장이 퍼져요. 그 생산성 정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업을 증산해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이하게 얘기해요. 집단 농장 사람들은. 아, 거기 인하고 질소비료 더 주시면은 저희가 생산량을 20%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공장을 가동해서 질소비료랑 인을 준다고요. 그러면 받은 거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그 인풋을, 그러니까 어떤 자원의 투입을 튜닝을 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지, 앞뒤 안 가리고 마구 뿌려버리면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70년대 사회 각 분야, 그 체제 각 분야에서 밑에서는 뭐뭐를 더 주면은 우리가 아웃풋을 늘리겠다,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뭐뭐를 더 줘보려고 자원을 이리저리 막 꼬아갖고 동원을 했는데 결과는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답보를 해버려요.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이러면은 계획이 계속 뻐그러지잖아요. 계획이 뻐그러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정체되니까 자원은 낭비되고 공해는 심해지고 암시장이 그다음 나오게 되죠. 암시장이 왜 나오냐? 기본이 뭐냐면 배급을 제대로 못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전제를 하고 배급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는 생산량이 답보를 하거나 오히려 퇴보를 해버리면 이 사회주의권 농업은 생산성이 계속 퇴보했어요. 나중에. 퇴보를 해버리면 배급을 못 주게 되잖아요. 배급을. 그 배급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떠나야죠. 겉으로는 직장에 있다라고 그걸 뇌물을 먹여서 직장에 있다라고 써요. 서류상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직장을 떠나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는 자영 노동자가 돼버린다고요. 사람들이. 그 추세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 나중에 가서는 국가의 계획경제에 바탕한 배급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70년대 이미 이 암시장이 굉장히 넓게 퍼지기 시작을 해요. 이 동구권과 소련에. 그렇게 되니까 소련이 80년대에 위성국가에 대한 지원을 급감해요. 이거를 그게 뭐였나 하고 보시려면 복잡한 영화 보지 마세요.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1999년에 나온 음악 영화를 보세요. 이 영화는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입니다.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음악 영화를 케이블 TV에서 한 편 사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중남미의 음악은요 크게 나누면 쿠바 음악과 남미 음악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쿠바 음악하고 남미 음악이 다르거든요. 쿠바 음악이 훨씬 더
부드럽고 세련되고 발랄하다고요. 그러니까 쿠바 음악이 옛날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카스트로 공산혁명 딱 그 사회주의 혁명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쿠바와의 접촉이 끊겨버리고 이러니까 쿠바 음악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쿠바 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의 수교는 지금도 미국과 수교 안 하죠. 미국이 그때 한번 되게 미사일 위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쿠바를 아직도 정상적인 그 파트너로 대우를 안 하잖아요. 미국한테 한번 찍히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쿠바에 많이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쯤에 이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그 당시에 쿠바에서 제일 유명했던 옛날에 유명했던 그 음악가 그룹 혹은 음악가들을 찾아서 미국의 조그만 음반 프로듀서가 쿠바를 들어가는 거예요. 90년대 초쯤 될 거예요. 배경이. 근데 들어가서 뭘 발견하냐? 이 음악가들이 구두 닦기, 접시 닦기로 살아가요. 이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왜 그렇게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련이 위성국가에 대한 지원과 무역 체계를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게 80년대 중반에 코메콘이라 그래요. 그 소련이 이끌었던 사회주의권의 무역 질서 체계를. 사실은 원조 체계예요. 그러니까 쿠바한테서 사탕수수 좀 바꾸서 사탕을 좀 바꾸서 그 사탕의 국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소련이 그런 짓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메콘 체제인데 소련에서 오는 원조와 무역이 끊기니까 쿠바 경제가 붕괴한단 말이에요. 북한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이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경제가 굉장히 붕괴해버려요. 북한도. 그러니까 그게 쌓여갖고 나중에 90년대 중후반에 굶어 죽은 거예요. 한 200만 300만이. 그러니까 그렇게 체제가 붕괴하니까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 수준의 음악가들이 구두 닦기나 뭐 접시 닦기 하는 거예요. 그걸 미국의 음반 프로듀서가 들어가서 다시 긁어 모아서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연주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연주 단체를, 음악단을. 그 음악단을 만들어서 유럽에 가서도 연주하고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연주해서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아요. 당시 미국은 쿠바인들이 이렇게 입국하는 걸 허락을 안 했는데 여기서 작업을 잘해가지고 음악가들이 뉴욕에 가서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해요.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이. 그래서 그 영화가 다큐멘터리인데 맨 마지막 장면이 카네기홀 연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코메콘이 완전히 와야 된다고요. 소련이 주도하는 그 사회주의 위성국들과의 그 무역 지원 체계가 완전히 와야 되는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날짜가 공교롭게도 6.25예요. 1988년 6.25. 우리 6.25 발발한 지 꼭 38년 만에 코메콘에서 뭐를 결정하냐면 각 나라별로 알아서 유럽 국가들과 교역해라. 나는 모르겠다. 소련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이날. 그래서 사실상 이건 코메콘의 와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1년 만에 동독의 그 초겨울에 동독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1년 만에. 그리고 같은 해 초겨울에 폴란드에서 어마무시한 거대한 민주화 시위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같은 해 초겨울에. 그게 이제 89년이죠. 그러면서 동구권이 이빨이 나가요. 그리고 소련 하나 딸랑 남게 되죠. 그리고 소련이 드디어 1991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무슨 군축으로 해서 연명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군축 그 전에 엄청 했다고요. 80년대 말에. 겁나니까. 그런데 군축과 상관없이 암시장 퍼져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산전체주의 체제에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혹은 개혁개방으로 이르는 과정을 보면 암시장이 퍼지기 전에 당이 주도해서 들어간 데는 당이 살아남아요. 그 일당 독재 국가로. 그게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그런 모델이고요. 암시장이 한번 퍼지기 시작한 데는 지금은 완전히 이제 뭐 다당제인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사실은 이행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게 이제 동구권과 소련이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시장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북한은 암시장으로만 따지면 이거 무너졌어도 골백동 무너졌어야 될 나라거든요. 근데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버틸 수 있냐?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출생 족보가 좀 달라요. 이걸 좀 보시죠. 마르크스는요, 이 사상가예요. 악마적인 사상가라고요. 경제, 역사, 철학 이런 거를 그게 뭐 진실은 아니지만 무지하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그걸 선동적으로 악마적 선동이죠. 선동적으로 만들어내서 해석한 사상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할 때 그 마르크스 사상이 확립이 되는데 그 이후에 못 떠요. 그냥 좀 과격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급진 사상가 취급받아요. 그냥 또라이 취급받는다. 그 유럽 사상계 전체에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뜨냐면 다 늙어서 1870년이 지나서 떠요. 늙어 죽기 직전에 뜬다고요. 그때 그냥 유럽 각국의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어마어마한 그 기세로 급작스럽게 등장을 해요. 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이나 이런 쪽을 보면 나름대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닌, 러시아만 해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만 해도 이게 장난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문학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의 문학이잖아요. 이미 레닌이 등장하기 전에. 그 레닌 본인도 악마적 혁명가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출중한 혁명가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이 죽었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무슨 말을 했냐면 러시아를 혁명 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숨졌다라고 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족탈불급의 지도자가 별로 크게 권력을 못 누리고 또는 크게 뭐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1923년인가 24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번부터는 개인 숭배나 종교화에 딱 한계가 설정돼 있는 거예요. 국부 레닌이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이게 개인 숭배가 그게 달할 수가 없다고요. 중국은요, 이게 세계 최강의 당이에요. 사실은 그 소련이 코민테른에서 통일전선 노선을 결정하기 전에 그게 1937년인가 공식 결정되거든요. 소련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전에는 극좌 노선이었어요. 극좌 도시 폭동 노선이었어요. 소련이 중국이나 다른 거에 명령을 할 때 그 전에 이미 1931년부터 중국에서는 통일전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주 때문에 그래요. 만주를 일본이 그 간접 지배를 하다가 귀찮으니까 1931년에 만주를 직접 지배로 옮겨 타거든요, 이게. 옮겨 타니까 여기 자동차에 앉아가는 게 이쪽에 앉은 여기 젊은 얘가 만주 강덕제, 그러니까 푸이라고요. 여기 오른쪽이 일제 당시 텐노인 효화예요. 그러니까 이 만주국의 그러니까 괴뢰국이죠. 만주국의 황제가 푸이가 강덕제가 도쿄에 가서 효와 텐노하고 같이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인들한테는 일제가 중국을 괴뢰를 내세워서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적대, 상인, 관리, 무슨 유생, 그 다음에 신식 교육받은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상공업자 뭐 이런 거 사람 노동자 농민 다 털어갖고 공산주의자랑 같이 결합해서 항일투쟁을 한다고요. 만주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1931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미 통일전선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단련이 됐기 때문에 중일전쟁 때는 더 그랬고요. 이런 거에 단련이 되니까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건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이라고요. 비록 모택동이 아주 흉악한 세계 최강의 학살자고 그랬지만 중국 공산당의 그 면면한 전통을 못 꺾어요. 공산당을 작살내려고 모택동은 여러 번 시도하죠. 대학진 운동도 시도하고 문혁도 시도하지만 공산당을 못 꺾는다고요. 결국 모택동 죽고 나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 면면한 전통 아래서 다시 류사우치 모델, 죽은 유석이 노선이 살아나고 그것을 등소평이 그 대변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혁개방으로 선회를 해버리잖아요. 180도. 베트남은요, 공산당의 품질로만 보면 이건 전 세계 최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제1차 세계대전 때요. 이 프랑스 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베트남의 똑똑한 젊은 애들을 군대에 징집을 해서요. 유럽 전선에 데려가서 싸웠어요. 그때 데려가서 싸운 게 9만 명이에요. 3만 명이 전사하는데 그럼 걔들 뭐 배워요? 불어 당연히 익히고 좀 똑똑한 애는 독일어나 영어까지 익히고 거기서 온갖 서적 다 탐닉하고 눌러 앉아서 고학 노동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일을 갈면서 이 유럽 문명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서 민족 해방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병사로만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프랑스 군복 입은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유럽 전선에 투입된. 병사로만 간 게 아니라 공장 노동자로도 엄청나게 징집돼서 갔어요. 수만 명이. 다 그렇게 이갈면서 유럽 문명을 뒤집어 엎겠다는 관점에서 공부하고 배우게 된다고요. 그 똑똑한 젊은 애들이. 얘들이 일시에 귀국해서 그다음 뭘 만드냐고요. 급진 민족해방운동을 만들죠. 그게 베트남 공산당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아예 원단에 가서 배운 거예요. 뭐 일본 오사카 뭐 이런 데 가서 일공에 가입하고 뭐 이거랑은 그 차원이 달라요. 그냥 원단인 프랑스에 가서 그냥 거기서 그 급진 사상을 그냥 흡수한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다가 호치민이 세계 최강의 공산민족 지도자예요. 호치민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처럼 호치민을 보면서 뭐 감격에 겨워서 울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요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 호치민더러 소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 인도 차이나 공산당 만들어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네가 다 관장해라고 오다를 주는데 그걸 계속 거부해요. 베트남 공산당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족적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베트남인하고 캄보디아인, 베트남인하고 라오스인이 서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족적인 갈등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운영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어차피 승부처는 인구로 보나 규모로 보나 사람들 기질로 보나 똑똑한 걸로 보나 이거 승부처는 베트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베트남에 몰빵하면 된다. 이러고서 당시 공산주의의 조국인 소련의 명령을 거부한다고요. 그리고 아주 그 교활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을 안 시켜준 거 아니야, 프랑스가. 그래서 민족해방전쟁이 영국이나 미국은 다 독립시켰는데 프랑스만 고집 부린 거예요. 프랑스는 한 번도 제대로 독립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급진 독립운동 붙어가지고 이제 독립으로 이르잖아요. 독립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미국 쪽에 추파를 보낸다고요. 우리 그 반미 노선 가기 싫어. 온건 노선 가고 싶어. 하고 추파를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교활한 데가 있다고요, 여기가.
이 굉장히 세련된 그 공산 지식인이에요. 공산계 지식인들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 공산당과 그 지도층에는. 거기에 반해서 뭐예요? 김일성이 뭐예요? 이거는 네 번 다 피바다 로또를 맞은 인간이에요. 하나는 뭐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1931년부터 그 만주에서 중국인들의 통일전선 민족주의가 확 성장해 나오니까 이 조선인들을 중국인들이 잡아가지고 고문해서 처형을 해요. 린치해서. 왜 그러냐면 그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인, 우리 동포는 일본인의 비호 아래 만주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농부와 조선 농부가 만약에 물을 가지고 무슨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 일본인 주재소로 간다고. 일본 헌병 주재소, 일본군 주재소로. 그러면 일본인들이 태반은 조선인 편을 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선인들 그러면은 쟤들은 태반이 일제의 간첩 이런 그 저기 있는 게 그런 민족 감정이. 그리고 중국인들 그 민족 감정 얼마나 사납고 무식해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다가 그냥 작두로 썰어 죽이고 막 낫으로 찍어 죽이고 뭐 아마 수만 명 죽었을 거예요. 일반 민초까지 포함하면.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조선 공산당원만 이때 민생단 사건이라 민생단 사건에서 죽은 조선 공산당원만 500명이 넘으니까 이게 조선 공산당원만 죽였겠냐고요. 공산당원만 500명이에요. 그때 만주 전체 공산당원이 한 1000명밖에 안 되고 800명이 조선인들인데 만주 전체 중국 공산당원이 1000명이에요. 그 당시에 31년 기준. 그 중에 한 800명, 80%가 조선인 출신, 중국으로 귀화한 공산당원들이에요. 중국인 공산당원들이에요. 그 800명 중에 500명 정도를 중국인들이 잡아 죽인다고요. 간첩이라고, 일제 간첩이라고. 그게 민생단 사건이에요. 그럼 공산당원 500명 체포해서 잡아 죽였으려면 너 그애 어디 있어? 알지? 어디에다 감춰놨어? 해서 일반 민초는 그럼 5,000명, 10,000명 잡아 죽였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 게임이었거든. 근데 그때 조선인 공산당원으로서 루키죠. 나이 20살 무렵이죠. 1912년생이니까. 안 죽고 살아났다고. 요 김일성 일파가. 김일성의 회고록에 의하면 자기가 중국말을 잘해서 살아났다는데 중국말을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중국말은 다 했죠. 중국인으로 다 귀화한 사람들이니까. 중국말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아마 10중 8구 그 중국인들의 그 야만적인 민족주의 그 린치에 협력해서 살아났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어쨌거나. 그 피바다에서 살아났다는 로또를 맞았다고요. 두 번째 피바다에서 살아나요. 그게 동북항일연군이에요. 동북항일연군은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독립군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무장부대인데 실제로는 만주가 거기에 일제랑 싸움이 나는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련 커민테른이 직할한대요. 여기도 똑같죠. 소련 커민테른이 1937년까지 일제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무기 대주고 돈 대주고 해서 키우다가 1937년에 일제가 소련이 아니라 중국 본토를 향해서 치고 내려가니까 더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일제랑 쎄쎄쎄하고 서로 허니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허니문을 강화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 끊고 무기 끊고 말려 죽인다고요. 심지어는 아마 작전계획까지 누설해 주거나 은신처까지 누설해서 말려 죽였을 거예요. 소련 애들 그러고도 남는 애들인데. 나치랑 친해지니까 독일 공산당원들 리스트를 줘가지고 나치가 독일 공산당원들 잡아 죽이게 만든 게 소련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동북항일연군 말려 죽이면서 말려 죽여서 일본이랑 손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에 누가 숨어 있고 어디에 어떤 부대가 어떻게 은신해 있고 이거 다 가르쳐 줬을 거죠. 제 말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소련이 일제랑 쎄쎄쎄하고 일제랑 밀어하기 위해서 우리 연해주 동포 30만 명을 37년 9월에 8월 9월
일제가 중국 본토로 쳐내려가고 한두 달 안에 30만 명의 연해주 동포 중에 머리 돌아가는 지식인 현장에서 3,000명 직결 처형하고 나머지는 열차에다 강제로 콩나물 실듯이 실어갖고 빼곡히 실어서 중앙아시아 찬바람 도는 중앙아시아 패대기 쳐갖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자애들은 몸 팔았을 거고 그러고도 굶어 죽은 게 그중에 3분의 1이 굶어 죽었는데 얼어 죽고 3분의 2만 무슨 수로 썼는지 살아남아갖고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아니 일제 비유 맞춰준다고 이때까지 가장 맹렬하게 혁명기 때부터 가장 맹렬하게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을 지원해준 조선인 동포를 씨를 말리는 애들인데 동북항일연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1939년 7월부터 중일전쟁이 난 7월부터 그거 가만뒀겠냐고요. 당연히 명단 넘겨줬겠죠. 김일성 일파는 거기서 살아나서 뭐 주장은 뭐 많아요. 어쨌거나 결과로 보면 나중에 41년쯤 되면 소련군 국제여단 88 국제여단에 장교로 가 있어요. 피바다에서 로또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해방되고 나서도 소련에서 내세운 청년 지도자로서 로또를 맞잖아요. 소련 낙점을 받잖아요. 일제 때 여기서 개고생해온 사람, 돈 일제 때 제주도 출신 좀 많아요. 그 저기 오사카나 이런 데 건너가서 일본 공산당에서 정통 훈련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개고생해온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33살짜리 청년이 낙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죠. 1956년에는 종파 사건. 다시 말하자면 소련과 중국이 동시에 김일성이 드러내려 그러다가 그때 헝가리 민주화 시위 터지고 중소 분쟁 붙으니까 이거 드러내고 다른 뭐 김말동이가 들어왔는데 김말동이가 소련 편에 붙을지 중국 편에 붙을지 불안하니까 김일성을 다시 제자리에 앉힌다고요. 드러내려 그러다가 앉힌 그 과정이 한 6, 7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드러낸다고 시그널이 북경에 베이징에서 오고 모스크바에서 오니까 남로단계 뭐 모든 김일성에 반대할 수 있는 자들은 다 모가지 내놓고서 이제 너 죽었다 하고 이제 음모 짜고 이제 분위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날씨가 여름에서 한겨울로 바뀐 거니까 다 잡혀 죽잖아요. 그때 안 죽으려고 어디야 저기 중국으로 튄 사람만 중국계들 친중파들 그것만 한 수천 명인데 그 종파 사건이거든요. 종파 사건 피바다. 4번에 걸쳐서 피바다 로또를 맞아요. 김일성이가. 민생단 사건에서 살아난 거. 동북항일연군 말려 죽을 때 살아난 거. 그러면서 그 결과는 소련군 88 국제여단의 장교가 된 거. 그 다음에 저기 저기 우리 해방 직후에 소련으로부터 낙점받은 거. 1956년 종파 사건의 그 반전 속에서 완전히 자기 독재 권력을 구축한 거. 4번에 걸친 피바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김일성이 맞은 마지막 피바다 로또가 뭐예요? 세계 최강의 악마적 음모가 김정일이라는 걸 아들로 둔 거 아니에요. 이놈을. 김정일이는 1960년대부터요. 한 20, 30년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하면은 얘가 60년대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죽은 게 2011년 아니에요. 50년 동안 당을 체계적으로 죽인 놈이에요. 이 인간이. 당을 체계적으로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텐노 가문에 의한 일제의 텐노 가문에 의한 그런 신정체제를 만든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이가 실제적인 권력의 1인자가 된 게 80년대 초인데 지 아버지보다 힘이 세져요. 80년대 초쯤 되면 거기부터 따지면 30년이고요. 그 이전에 20년 따지면은 주체사상 만들어서 지 아버지한테 바친 것부터 따지면 50년이에요. 50년 동안 당을 죽인 사교체제를 만들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밖에서 시장 경제가 이렇게 파급된 걸로만 치면은 해체를 되고 멸망을 했어도 골백번 해야 될 게 이 사교체제가 돼버리니까 그걸 안 하는 거.
붕괴를 안 하고 버텨온 거라고. 그 사교체제의 종교 상징물이 핵과 미사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들어줄게요. 더 비극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한반도가 참 비극적인 땅이에요. 우선 6.25 이전에 한 6, 70만 명이 월남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 6.25 때 막 그 뭐 숙청하고 왔다 갔다 하고 죽고 다치고 양쪽이 셔플링 되잖아요. 공산주의자는 월북하고 반대하는 사람 또 한 6, 70만 명 더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질적 적대적인 요소나 문화가 100%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완전히 저건 그냥 말 잘 듣는 공산체제에 말 잘 듣는 그러한 사람들로만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옮겨 타는 것도 어려워요. 개혁개방을 간다는 건 공산 전체주의 지배체제의, 그러니까 전체주의 지배체제의 상류층이 시장경제 상류층으로 신분 세탁해서 변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려면 개혁개방의 속도와 범위가 자기들이 신분 세탁에 맞춰서 조정돼야 된다고요. 그래도 여기는요, 개혁개방 한번 제대로 딱 하면 바로 그날 저녁부터 사람들의, 북한 주민의 눈높이는 대한민국에 맞춰진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 오늘부터 대한민국 방송 시청이 자유스러워지고요. 대한민국과의 휴대폰 통화가 자유스러워진다고 쳐보세요. 12시간 안에 눈높이는 대한민국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개혁개방의 속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의 지배 집단 상류층이 시장경제 상류층으로 신분 세탁을 하려면 그 속도나 범위가 쫙 조정돼서 이게 안 되는 게 이 루트가. 그러니까 이게 개혁개방 못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교체제가 들어오니까 외부 세계를 악마의 세상으로 규정하잖아요. 이거는요, 뭐랑도 관계가 있냐면 6.25 참화 때문에 그래요. 6.25 때 생각을 해보세요. 6.25를 당한 북한 사람들이라는 건 평생 민주주의를 경험 안 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들은 할배라는 거는 아주 뭐 이제 환갑 지나서 진갑 지난 사람들, 진갑 지나서 이제 고위도 지난 사람들은 일제 때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환갑 지난 사람들은. 일제 기억이 있다고요. 일제를 1905년부터 하면 1890년생쯤 돼야 환갑이 지난 사람들이어야 이제 조선시대 이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회 전체를 털어보면 조선시대의 의식과 일제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나 자유에 대한 개념, 서양 문명에 대한 개념이 좀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남으로 튀었고. 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었냐. 민간인만 100만에서 150만이 폭격으로 죽었어요. 전 인구의 11에서 15%예요. 6.25 때 사용된 폭탄의 총량이 64만 5천 톤인데 그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일대, 일본 다 포함해서 태평양 일대에서 사용된 폭탄의 총량보다 많고요. 수십 년에 걸친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폭탄 총량보다 좀 작아요. 더 비극적인 거는 6.25 때 사용된 폭탄 중에 최초로 네이팜이 사용됐다고요. 네이팜이라는 거는 일종의 고농축 휘발유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팜이 떨어지면 이거 한번 보시죠. 반경으로 한 200-300m, 100-200m 이상이 이렇게 불구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폭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월남전에 관한 사진 중에 가장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사진이 이거잖아요. 반전운동하는 애들이 쓰는 사진. 이 사진의 제목이 네이팜 걸이에요. 이 빨가벗고 뛰는 애가, 여자애가 뒤에 저 시꺼먼 연기가 네이팜탄 터져갖고 불바다된 데서 이제 안 죽으려고 울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이 네이팜 걸이라고요. 네이팜 소녀. 6.25 때 32,000톤이 네이팜이었었어요. 그럼 32,000톤이면 글쎄요. 1톤이 한 3개쯤 되니까 네이팜탄 3개쯤 되니까 32,000, 10만 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이팜이. 북한에. 그럼 이런 일은 무슨 일을 초래하냐. 사람들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극도의 공포에 질린다고요.
여기다 대고서 수령님이 제공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쟁 고아들을 키워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게 먹이고 이 자비로운 수령님께서 민족의 어버이고 수령이시고 그때 이제 김일성이 힘 좋아갖고 삥을 저기 소련도 뜯고 이제 중국도 뜯고 양쪽 뜯으니까 고아원 같은 거 비교적 잘 운영했다고요. 얘들이 북한 애들이 우리보다 79년까지 잘 살았잖아요. 1979년까지. 70년대 말까지 우리보다 높았다고요. 생활 수준이. 한 40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11%에서 15%가 폭격으로 죽었고요. 거기에서 떨어진 폭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일대 일본에 떨어진 거 포함해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았고 그 폭탄의 한 6, 7%, 5, 6%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직경 200~300m 이상이 되는 불구덩이를 만드는 네이팜이었고 그런 네이팜이 만약에 폭탄 하나가 300kg였다, 500kg였다고 폭탄 무게를 500kg라고 만약에 전제하면 그런 네이팜이 한 하나당 20개, 1톤에 2개니까 32,000톤이면은 6만 발, 10만 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서 어떤 그 김일성 가문을 절대화하는 사교 체제를 만들 수가 있죠. 그 심리, 그 전쟁 피해 심리에 딱 걸고서 그런 사악한 짓을 한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그게 한번 뿌리를 받고 나니까 이제 말하자면 막 수백만 명씩 굶어 죽어도 또는 지금처럼 완전히 사회주의 배급 계획 경제가 무너져도 암시장이 완전히 퍼져 있어도 더욱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적대시되는 세력이 있고 미국 미제라는 악마의 세력이 외부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포정치 아래서 사람들이 꼼지락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하는 간부들도 없고 별로. 자, 이런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이 나온 거고 그 핵과 미사일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딱 찍고 이가 드러내자라고 덤벼든 상태예요. 그래서 6월 15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폭풍이 이제 날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미국 쪽 폭풍이.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폭풍을. 트럼프 쪽 사람들이 가서 북한에 들어가서 폼페오가 뭔가 딜을 딱 쳐내오면 의회가 그걸 받아서 더 심한 요구 조건을 더 내놔. 그럼 또 딜 쳐오면 더 내놓을 거라고요. 이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과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태풍처럼 맞물리고 돌아간다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과정에 성립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무슨 짓을 저질러 놓은 거냐면 북의 비핵화, CVI들을 미국의 국가 아젠다 1순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 아젠다 1순위가 딱 되니까 모든 정치 세력, 민주당과 심지어는 PC, 그러니까 정치 위선질을 하는 짝퉁 좌파, 정치 위선질 좌파까지 다 덤벼가지고 CVI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국 기준에서 또는 인류 보편의 기준에서 인권 문제 막 튀어나오고 개방시장 튀어나오고 한번 그런 아이디어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는 안 물러나잖아요. 그게 물고서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요구사항이 돼서 막 밀고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의회와 언론이 주도해가지고 인권, 개방시장, 평양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미국 쪽 요구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증폭되고 있다고요. 제대로 증폭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미 그럴 힘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얌전히 털고 나오든지 김가열 쪽은 아니면은 예방전쟁당해서 돌아가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명확해지겠죠. 이 결의안은 아마 이게 통과될 거로 보이는데 북한 인권 유린을 다룰 특별 국제 형사 재판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뉴렌베르그 재판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패망한 게 1945년 늦봄이에요. 4월인가에 패망했을 거예요. 나치는 일제보다 좀 먼저 몇 달 먼저 패망했는데 그해 늦가을부터 뉴렌베르그에서 전범 재판소가 열려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나치의 그 잘 나가던 나치 인사들 다 모아놓고서 전범 재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쿄에서도 열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 국제 형사재판소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열어가지고 북한의 그동안의 그 반인류적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하고 그걸 미국 하원의 결의안에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 전환기 정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흉악한 전체주의 체제, 흉악한 전범 체제가 정상화된 체제로 전환해 갈 때 그 전환기 때에 처벌할 건 처벌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기 사법정의.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Transitional Justice라 그래요. 이걸 안 밟으면 사회의 기강에 안 서거든요. 기강을 세우기 어렵다고요. 이게 뭐가 원칙이고 뭐가 원칙이 아니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니까 전환기 정의를 밟을 수 있을 땐 확실히 밟아두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전환기 정의 실현하겠다는 거라 그 미국 하원 결의안이. 그리고 당연히 비핵화되어도 인권 개선 즉 평양 붕괴가 없으면 지원이나 투자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걸 결의안에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벌한 이제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가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했건 말았건 간에 CBID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국가 아젠다 1순위로 올려놓고 나니까 의회랑 언론이 덤벼들어서 이거를 인권이나 전환기 정의나 혹은 그 개방 시장으로 확 넓히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 증폭 과정이 계속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최소한 그러니까 북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반드시 인권이나 개방 시장과 연계돼야 된다. 그 원칙을 표방하는 그런 그 확립시키는 그런 유권자 운동을 하나 일으켜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평양의 붕괴가 닥쳤을 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을 때 그 모멘텀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쪽의 주체적인 역량을 좀 형성시켜 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